한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뭐 건설 기술이야 뭐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운이 부으셔서 못 살겠다는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유리를 바꿀 수는 없죠. 주차대당 8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HS 플랜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경훈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물 1위로 선정된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123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인데 서울 시내에서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면 거의 이 건물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서울 근교에서도 날씨 좋은 날이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이 123층이라는 규모가 되면은 건축적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고층 건물도 기준이 여러 가지거든요. 옛날에는 뭐 30층 이상만 돼도 초고층 건물 그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했었죠. 금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은 63층 정도 되는 건물들은 우리나라에 아마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고요. 높이 200m 혹은 300m 이상 되는 거를 초고층 건물로 분류하는데,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롯데타워는 뭐 어마어마하죠. 서울 어디에 가도 뭐 보이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국민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기업의 대표성을 떠나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관을 보게 되면 3단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층부의 기단 부분, 바디, 그다음에 위에 보면 헤드 부분, 밑에 부분이 넓은 부분으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건물인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좁아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건물이 될수록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게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곡선형으로 디자인을 했죠. KPF라는 고층 건물을 주로 설계하는 세계적인 이제 그 건축 설계 사무소인데, 거기서 설명한 걸 보면 뭐 고려 청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 건물을 이해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호감을 갖게 하는 스토리텔링으로서 끌어오는 얘기거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데이비드 시프필드, 아모레 퍼시픽, 조선시대의 그 백자의 하얀색을 따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곡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층 건물들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부에 있는 모양, 요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늘과 만나는 부분, 그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과 맞닿는 부분을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요. 롯데타워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그런 거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사우런의 탑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양쪽으로 다 올라가 있고, 그런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부산에 그 WBC라는 108층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반에 이제 검토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또 뭘 이렇게 막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갖다 한 30m 같은 거 올렸어요. 아마 이미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높이 부분에서 세계 몇이다, 그 순위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벽 두께 있지 않습니까? 벽 두께, 구조 역할을 하는 벽 두께라 하면 압축력을 받는 벽이에요. 압축력을 받는 구조벽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50, 30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폭의 이제 구조벽인데, 압축력을 받지 않는 벽은 구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얇아져도 상관없죠. 근데 자, 롯데타워에 있는 구조벽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제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2m 돼요. 2m라고 그러면 한 이 정도 폭의 2배라고 보면 되죠. 이게 벽 두께인 거예요. 기둥은 거의 한 3m 이상. 3m 기둥이라는 게 어디 있지? 교량이 있잖아요. 서울 근교에 가면 이제 공중으로 떠 있는 고가 도로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기둥이 있죠. 그런 기둥이 건물에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누적되는 압축 하중에 대해서 이 밑에 부분의 콘크리트는 어마어마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건물 높이에 대한 시도가 더 높아지겠죠. 롯데건설이 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기술력도 굉장히 향상됐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노하우는 우리나라 뭐 건설 기술이야 뭐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수주 경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초고층 건물이 되면 외장재는 대부분 다 유리입니다. 가벼우니까. 그 수직 하중을 갖다가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80층짜리 3동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외관이 약간 이제 곡면이었어요. 유리는 햇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집들이 운이 부으셔서 못 살겠다는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유리를 바꿀 수는 없죠.
반사율이 높은 유리가 쓰이게 되면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반사율보다는 투과성이 높은 유리를 많이 쓰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건물의 각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 것 같아, 그 롯데타워에. 지금 제가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카운트 해본 결과 38개입니다. 38개. 그 법규상 또 필요로 하는 엘리베이터 수가 있어요. 그 면적에 맞춰서 최소한의 엘리베이터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엘리베이터가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피크타임 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가장 사용 인원이 많을 때 필요로 하는 엘리베이터 개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니까 바깥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다가 멈추겠죠. 다시 엘리베이터들이 올라가고 다시 또 줄어들고 올라가고. 결국은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연속되는 엘리베이터는 정 가운데 있겠죠. 최저층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수는 38개. 어느 층을 갈 것이냐에 따라 타야 될 엘리베이터가 잘 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타는 엘리베이터가 분당 60m 내외거든요. 좀 빠르면 100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롯데에다가 적용된 건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0m 분당? 그러면 일반 엘리베이터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속도를 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알겠지만 출발할 때는 멈출 때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불쾌하고 덜구덕거리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비행기라든가 이렇게 놀이시설 같은 거 탈 때 느낌이 살짝이라도 들면 그 기술력이 안 좋은 거죠. 그 엘리베이터 기술력에 따라서 출발할 때의 느낌하고 우리가 원하는 층에서 멈출 때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 이게 이제 기술력인데, 출발할 때 굉장히 점진적으로 속도가 빨라져서 도착할 때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블 엘리베이터와 트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층에서 타고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밑에서 타는 거예요. 그 얘가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까요?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서. 트윈 엘리베이터는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얘는 얘대로 움직여요.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와 얘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를 다 컴퓨터로 조절을 합니다. 티생프루프라는 엘리베이터 회사만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저거층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엘리베이터 계획도 굉장히 복잡한 플래닝 단계에 속하고, 주차 대수는 한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사실. 건축 계획 보면 2,450대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 대수 2,400대를 계획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산에 가면 이제 센텀시티라고 매립해서 만든 이제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었거든요. 거기도 주차 대수가 아마 몇천 대 됐을 거예요. 지하에 주차장만 계획하는데 건축사만 3명, 교통 계획하는 사람 2명이 5명이 붙어가지고 한 3개월인가를 갖다가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거죠. 램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진입하는 경사로를 한 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한 차선, 들어가는 거 한 차선. 이 한 세트가 수용해야 될 주차 대수가 400대에서 600대예요. 그럼 2,400대가 되면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600대로만 계산해도 4개의 램프가 들어가고, 400대로 계산하면 6개가 들어가야 되죠. 이 램프를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 어느 위치에다 놓고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100층짜리 건물의 구조가 내려와 있고 코어가 박혀 있고, 그걸 피해서 주차 대수를 채우면서 교통 계획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거든요. 롯데타워도 그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400대라는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잠실일 때 2,400대라는 차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계획상에서 교통 영향평가라고 하는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통 주차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평당 공사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수적으로 좀 저렴하게 한 80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공사비. 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한 대를 위해서 들어야 될 비용이 얼마일 것 같아요? 40제곱미터라고 치면 한 13평? 이렇게 되죠. 주차 한 대당 8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설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100층 이상이 되면은 기계 펌프에서 온수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로 공급해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계 전기 소방 MEP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완이 돼야 돼요. 한 번에 못 올라가요. 그 중간에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또 층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압력으로 갔을 때 몇 층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또 올려줘야 되고. 특히나 또 이제 높은 건물이 되면 바람에 대하여서 굉장히 취약하죠. 기본적으로 풍동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풍동실험을 통해서 구조적인 보완을 해야 되고, 전에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인가 거기에 이제 100층짜리 건물 지을 때 구조계산법에 하면은 맨 밑에 1층에 압축돼서 수축되는 폭이 1m라고 그랬어요. 1m. 위에서는 거의 압축이 안 되겠지. 어디선가부터 1cm, 2cm, 3cm, 4cm 쭉 하다 여기서 쭉 합해보면 1m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도 익스패션 조인트 있어야 되고, 바깥에 창들도 줄어드는 폭을 해서, 그런 모든 기술력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난이도 하이 테크닉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50층짜리 2개 아니야? 롯데타워가 이제 123층이니까 40층짜리 3개 아니야? 전혀 아닌 겁니다, 이게. 어느 층수까지는 한 위치에서 높이 쌓으면서 효율적인 게 있는데 100층짜리까지 가게 되면은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부산의 이 100층짜리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100층짜리 규모에 대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감당을 못한다. 결국 이제 스탑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층짜리 2개가 나온 거지. 타워 부분하고 저층부의 디자인은 이제 KPF에서 하고 나머지 주차장 뭐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고 국내 법규에 민감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설계사무소가 번건축 거기서 이제 했는데 설계비가 최소 뭐 수백억은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복잡한 건물,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이 붙어야 되고 일반적인 건물에 적용되는 기술을 넘어서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협력업체만 해도 한 뭐 수십 개가 되는데 이 전부를 다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풍동실험에서 어떻게 여기 구조를 보강하게 됩니다. 구조를 보강하게 되면 평면이 바뀌게 되고 기둥이 바뀌게 되고 외관이 바뀌게 되고 설비가 바뀌게 되고 층고가 바뀌게 되고 이 모든 거를 다 듣고서 이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 건축가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종합예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영상이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100층짜리 이상의 건물에 대한 짓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랜드마크다, 뭐 상징성 뭐 이런 거죠. 세계에서 지금 그 높이 순위로 따지면 5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회장님께서 굉장히 고집했다고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의 리스크들을 밑에 있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롯데그룹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로 보는 건데 지금까지 그 나온 고층 건물 계획안 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계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 아시죠? 이분이 80년 전에 1.6km 정도 되는 높이 지금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555m인데 거의 3배에 달하는 그 계획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 실현은 안 되는데 앞으로 뭐 세월이 지나고 기술력이 발전을 하고 뭐 이러면 이제 뭐 지연될지 모르겠는데 재미난 생각이죠.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여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야 600층짜리 건물이 과연 나올까 뭐 이런 궁금증인데 최고의를 향하는 그 욕망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높은 건물들이 시도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향상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인류의 발전은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뭔가 배운 게 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건축물로 뽑은 롯데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